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해는 또 이분을 따라갈 분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오랜 경험과 또 깊은 철학. 이런 걸로 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3프로 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의 목소리 톤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더 밝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좋아진다는 시그널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갑자기 목소리 줄이시면 어떡해요? 그 얘기 하자마자 죽어가는 목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아까 인사 괜찮았는데 네, 아닙니까 그거는? 네, 인사는 씩씩하게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다시 그러면 뭐 시장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네. 또 경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이제 주시는데 지난주 혹은 뭐 지금까지 주셨던 얘기들과 또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아니면 유지되는 측면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러니까 짚어주실까요? 오늘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네. 혹은 반등의 조건이 뭐냐? 네, 그죠? 네. 주가가 반등한다면 주가가 예를 들면 나스닥이나 S&P가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냐? 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네. 뭐 하반기부터는 뭐 조금 반등의 조건을 찾아보는 게 네. 오히려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계속 네. 점검하면서 네. 좀 시장의 성격, 또 주도주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이? 네, 그래서- 점검 맨날 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는 이제 통화 정책 측면, 하나는 또 한 경기. 가지는 이제 실물 경제.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건가, 네. 그리고 이게 시장에 조금 어떤 촉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네. 이걸 조금 찾아보는 게 네. 중요할 것 같고요. 통화 측면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네, 곧 나오는 0.75냐 1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네. 결국 뭐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할 겁니다. 연설이. 네, 연설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통화정책의 경로죠. 통화정책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거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네. 힌트를 얻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시장은 뭐 75bp, 100bp 인상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연말에 4.0 가느냐, 뭐 3.5 가느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언제 끝나느냐 금리 인상이 혹은 올해 말에 끝나느냐,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차트를 보시면 뭐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파란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인데요. 현재 1.75죠. 네. 1.75에서 이번에 75bp를 인상하는 걸로 이제 그고요. 9월에는 이제 일단 50bp 인상하는 걸로 그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11월과 12월에 11월에도 50bp 일단 그렇게 그려놨고요. 75, 50, 50이요? 네네네. 네. 그리고 12월에는 드디어 베이비 스텝. 뭐 이렇게 그려놓은 게 뭐 이게 맞든 틀리든 어쨌든 올해 말에 3.75 정도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이것보다는 조금 낮죠. 한 3.5 혹은 3.25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는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뭐 느리다면 느린 속도 그리고 높은 레벨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2.50%의 현재의 중립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쪽의 레벨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연말에 3.75를 좀 찍은 거고요. 그리고 1월에도 25bp 또 3월에도 25bp 이렇게 인상해서 내년 3월에 드디어 4.25로 금리 인상은 종료된다.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뭐 바뀔 수도 있죠. 또 네네. 특히 내일 모레 파월 의장의 조금 약간 발언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의 레벨 경로라면
75bp 이번 주에 나타나는 75bp 인상이 금리 인상 폭으로 보면 정점이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이제 완화적으로 기울려면 네. 물가가 연준이 통제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를 이제는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일까요? 그걸 뭐 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저는 일단 7월에 8.7 정도로 굉장히 낮은 물가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어폐가 있습니다. 8.7이 8.7? 굉장히 낮은 물가라는 게 어쨌든 지난달에 0.4% 포인트 낮아진다. 네, 지난달에 9.1이었기 때문에 8.7은 시장이 굉장히 뭐 이렇게 반색할 만한 환호할 만한 그런 레벨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난달 물가가 역사적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이후에 쭉쭉 좀 떨어져서 12월에 올해 말에 7.4%, 7.4% 올해 말에 정도. 7.4예요. 네. 떨어져야 그 정도 갑니다. 네. 그리고 내년 6월에 5.8%, 2023년. 네. 그리고 내년 말에 3.8. 그리고 팬데믹 전이 2020년 1, 2월이 2.5였거든요. 네. 2.5에 도달하는 것은 2024년 내년이 아니라 후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로로 예상한다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번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가, 그러니까 한 10월경부터 내년 초까지가 네. 물가는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고 연준은 확실히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면서 네.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면서 네. 동시에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네. 그런 그 가능성을 시장에 이렇게 좀 알릴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예. 이제 그래프 그려주신 게 예, 예를 들어 예. 75, 그러니까 0.75, 0.5, 0.5, 0.25 이 정도 이제 올해 안에 매번 이렇게 올리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갈 거에 맞춘 금리 인상이에요? 아니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에 만약에 금리 인상 이렇게 하면 물가가 이 정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뭐 물가에 맞춰서 그린 거죠. 아, 물가에 맞춰서. 네, 물가가 요즘- 뭐 이번 달에도 뭐 10%가 나오고 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도 뭐 10% 나오면 계속 75bp나 1% 포인트씩 올릴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그리고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물가도 경기도. 네네네. 그런데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적절한 조합점, 금리 인상 폭은 둔화되고 금리 동결은 가까워지는 시점. 네. 그리고 연준이 이 정도의 물가 경로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쨌든 통화 정책을 제시하는 시점. 네. 이 시점은 결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빠르면 뭐 10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그래서 네. 주식시장이 일단 상당히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이 구속에서 조금 벗어나는 네. 이 족쇄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올 4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고생이 조금 거의 다 끝나가는 거 아닌가. 네. 일단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근데 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박사님 네. 9.1%까지 나오는 거는 저 차트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전년, 그러니까 2021년의 물가가 비교적 낮은, 지금으로 보면 네. 지금으로 보면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죠. 예, 기저 효과가 이제 반영된 건데 사실 2021년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 낮은 건데, 그러면 내려가는 국면에서의 이른바 역기저 효과, 네.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 주신 건가요? 저게 예,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도 저 정도로밖에 안 빠져요. 네. 그래서 네. 통화 정책 긴축의 효과가 조금 네. 더 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할까요? 예. 그런 기간이 저는 뭐 제가 본 바로는
보통 첫 금리 인상을 한 지 한 6개월 후부터는 통화 정책의 약효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요. 그래서 경기 위축이 결국 그 뒤늦게 통화 정책 통화 정책 효과가 조금 내년도 상반기에 조금 더 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베이비 스텝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 긴축의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된 거는 5월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통화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네, 그나마 말씀하셨던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네. 네, 지금부터. 물가라는 게 근데 그렇게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3년의 물가 혹은 뭐 석 달 후의 물가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얼마 나올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얼마 나올까는 뭐 유가라는 게 뻔히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7월 달 거. 그리고 뭐 렌트비나 아니면 뭐 중고차 가격 이런 것도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대충 잡히잖아요. 그러면 물가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 나올지가 아주 계산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산하죠. 모델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맞습니다. 뭐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왜 맨날 틀려 이게? 근데 이제 뭐 제일 네. 중요한 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 넘게 차지하는 물가에서 차지하는 게 결국엔 주거비니까. 네네. 그게 한 지난달에 5.6%였잖아요, 상승. 네. 그게 이제 잘 안 줄 거고 임차료는 잘 안 줄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지속되거든요. 뭐, 네. 집값은 떨어져도.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달 물가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60% YOY로 60%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 뭐 7월 달 물가는 뭐 어쨌든 0.3에서 0.4% 포인트 지난달보다 떨어지는 건 그 정도 맞는 것 떨어질 같다.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 내년 예를 들면 6월 CPI가 올해 CPI가 9.1% 올라 있는 상태에서 내년 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도 박사님 이 차트를 보면 6%대 네.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내년 이맘때도. 네. 그러면 지금 올해 6월보다 뭐 렌트비든 아니면 그 휘발유 값이든 뭐 평균적으로 5%에서 6% 올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망이 그 평이한가? 제가 계산한 바로는 임대료만으로도 2%포인트, 2%의 물가 상승률이 기본으로 유지가 되고요. 내년 6월에. 네, 아니 네. 계속요. 아.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 네. 2%가 조금 넘는 소비자 물가가 계속된다. 임대료 하나만으로.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안 먹더라도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가, 뭐 연료비라든지 또 음식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좀 달려 있죠. 물론 이제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더 침체되면 이 물가 곡선이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제 경기는 더 침체되겠죠. 네네. 연준이 해야 될 일을 경기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될 텐데 지금 연준이 지난 6월달에 FOMC 끝나고 경제 전망에서 내놓은 것도 근원 물가 기준으로 이 정도를 본 거예요. 연준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를. 네네. 연준이 CPI는 추정 안 하지만 근원 물가는 전망을 해놨거든요. 그 물가는 이렇게 막 수직낙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나요? 뭐 과거 사례나 이렇게 보면 경기가 박살나면 뭐 박살나면? 수직 낙하하겠죠. 과거 저 경기 이렇게 박살날 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물가가 이렇게 수직낙하 하나요? 하기는? 뭐 떨어지더라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그 초반에 보면 수직 낙하잖아요. 이렇게.
아 코로나 때. 네. 예. 아, 네. 완전히 뭐 유가 마이너스 30%.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뭐 통화 측면에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저 경기 측면에서는 뭘 좀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경기 측면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주가 반등을 돕는 두 번째 촉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얕은 경기 침체인지 깊은 경기 침체인지 이게 지금 논란이거든요. 네. 뭐 어제 루비니 교수는 꿈 깨라. 깊은 경기 침체다. 아직도 한상 보냐. 뭐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는데 저는 약한 경기 침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특히 미국 경기는요. 근데 어쨌든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경기 침체의 기간과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져 줘야 주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관건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 기준으로는 5개월째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고 있고 지금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인데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역사가 한 100년 됐고 계속 가중치도 수정해서 지금 주가를 포함한 10개 항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기준으로는 아시다시피 4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최근이 이제 7월 21일 나온 건데 동행 지수는 아직은 이제 꺾이지 않았죠. 최근 지표로는 수치로는. 근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제 생각에는 동행 지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 이상 하락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선행 지수는 아시다시피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동행 지수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게끔 하도록 네. 이렇게 그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면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 뭐 한 8월, 9월 뭐 한 9월 정도부터는 동행 지수가 이제 완전히 꺾일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정도 꺾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동행 지수가 한 적어도 한 3, 4개월 한 분기 이상 꺾이는 시점 혹은 두 분기 정도 꺾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경기의 불확실성에서도 풀려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 시점은 지금으로 봐서는 경기 선행 지수가 4개월 꺾인 걸로 봐서는 네. 내년 한 3월 정도가 아닐까. 내년 3월 정도면 미국의 경기 동행 지수가 경기 동행 지수라 하면 뭐 도소매 판매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산업 생산, 뭐 수출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완연히 꺾여서 한 두 분기 정도는 이제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 꺾이면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면 이번 경기의 형량 몇 개월짜리 침체다. 혹은 이 침체의 폭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거의 나오거든요. 동행 지수가 한 6개월 정도 꺾이면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수준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 3월 정도면 경기 동행 지수가 선행 지수는 뭐 거의 한 1년 꺾여 있는 거고 네. 동행 지수가 한 6개월 정도 꺾여 있는 상태. 경기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경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하지만 경기 침체 폭과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의 사라지는 단계. 그래서 내년 3월이 궁극적으로 경기 측면에서는 주가 반등을 돕는 완벽한 촉매가 형성되는 시기가 아닐까. 내년 3월이요. 네, 그럼 한 2월부터 오르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주가에 달려 있겠죠. 주가가 미리 조금 조정을 그러니까요. 보이고 굉장히 싼 주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선취매를 할 네. 거고. 그럼 전 1월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게 어딨어? 이미 다 들어갔잖아. 들어갈 게 어딨어. 네? 그러네. 이미 들어갔어. 네, 대출이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경기는 내년 3월. 네. 그 참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경기 선행지수에는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표현 주가 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예. 뭐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이제 코스피가 들어가 있고 네, 미국 S&P 들어가 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있고 그리고 심리 지수 같은 거 네. 선행하죠. 이렇게 심리가 네. 이거 정성적인 심리 지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뭐 장단기 금리차 뭐 네, 10년물하고 건설 수주. 네, 건설 수주 있고요. 그런 것들 들어가. 건설 건축 허가 면적인가요? 네, 그리고 뭐 내부재 주문, 기계류, 네, 출하 지수 네. 뭐 이런 것들. 설비 투자 선행 지표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경기를 선행해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 네. 선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러면 그럴 때는 일본 주식이 약간 좀 괜찮겠는데요? 기계 일본? 같은 것들 주문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무슨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 예? 선행 지수. 아니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이제 내년 저 3월부터는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계속 꺾이죠. 계속 꺾입니까? 네. 아, 저걸 아니 잘못 좀저 박사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들어갈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마 선행 지수가 돌아서는 시점은 빨라야 내년 말일 것 같습니다. 내년 말이요? 네, 내년 아. 뭐한 4분기 정도. 그럼 한 3분기쯤 뭐 희망컨대 들어가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뭐 보조 지표 같은 거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건 뭐 있습니까? 고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 네, 네. 고용이 어쨌든 미국은 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선행 지표 얘기했지만 고용은 또 후행 지표잖아요. 네. 근데 고용 컨디션은 사실은 선행 지표를 또 결정하거든요. 시장의 고용 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타이트할까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크게 경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고용 악화 정도의 어떤 확인, 그러니까 고용을 리세션의 이제 뭐 대위 지표, 네. 어떤 뭐 힌트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본다면 고용이 제일 악화될 때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고용이 악화되지 않았잖아요.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주가랑 미국의 그 월초에 나오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죠. 네. 미국의 비농업 신규 일자리입니다. 전월비 얼만큼 늘었냐? 1,000명이고요, 단위가. 지금 지난달에 37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니 델런도 아니 뭐 38만 명이 계속 그 늘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 무슨 얼어 죽을 침체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고용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지표 일자리와 주가의 관계를 보시면 물론 이 일자리를 12개월 조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월별로는 네. 12개월 이동 평균을 이제 좀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근데 희한하게 어쨌든 뭐 2003년 2년 말에도 그랬고 2000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16년에도 그랬고 네. 또 팬데믹 때도 그랬고 아무튼 주가가 저점을 찍는 시점과 고용 침체가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려보면 이 고용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죠. 네. 그래서 지표 해석을 조금 주의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2000년 이후에 평균 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 평균이 한 8만 개 정도였어요. 한 요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1990년으로 이제 좀 길게 보면 지금 한 장기 뭐 1990년 이후에 장기 평균은 한 11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8만에서 한 11만 대충 이 정도가 평균이었다는 거죠. 네. 과거 역사상. 근데 지금 37만 2천 건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30만 건 이하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오면 경기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역사적으로
그 고용 침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기 침체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지표가 던져주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성장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고용 있는 침체다. 고용이 살아있는 침체다라는 그리고 얘기는 그거는 침체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침체 폭이 굉장히 얕다라는 거죠. 이게 경기 침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걸로 봅니다. 주가는 더 빨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경기라든지 통화 정책의 어떤 센티먼트랑 만나면 네. 그런데 이번 경기 침체는 고용이 침체돼도 과거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끝나. 네. 네. 뭐 한 20만 건에서 끝나. 일자리가 혹은 30만 건을 깨지 않아. 이런 정도의 확신이 조금 퍼지면 네. 사람들은 주식을 사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 이익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죠. 네. 여기 고용에 관련해서 또 정프로가 약간 좀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해 보려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런 거나 해. 자. 차, 뭐 휴대폰 이런 정도 계셔보세요. 나오면 계셔보세요. 자, 일단 고용 그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역사적 저점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러나 이건 좀 달리 봐야 한다. 즉 실업률 자체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나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실업률이 낮으면 당연히 전체 인구 중에 고용된 사람도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4, 5년 전쯤엔 한 6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 고용된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한 60%대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결국 실업률에 계산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 실업률이라는 이 숫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게 고용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야,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맞을걸요?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은 예전보다는 네. 그 고용이 주는 의미가 더 있어요. 또 어제 나온 얘긴데 이거. 그렇게 또 찬물을 뿌려. 오랜만에 하나 했는데. 세 가지만 해. 네. 자동차, 핸드폰. 네. 하나 더 쳐줄까? 반도체? 반도체 말고 저는 바이오? 아니 그 바이오 중에도 그 뷰티 세 가지만 미용기기 쪽으로 일단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 가지만 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거의 뭐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뭐 반론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네. 저 데이터에 의거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이 몇 개 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얘기는 잡이 몇 개 늘었냐가 중요하다는 예. 근데 뜻이야. 이제 이건 비농업을 이제 체크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비농업이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체 실업률이 우리가 항상 이제 거의 최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 박사님이 그 얘기 한 거라니까. 네. 그 얘기 한 거야. 같은 얘기인가요, 결국은? 네. 그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시작됐죠 이미.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잘 또 대응을 또 해야 따뜻한 여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여름이라는 건 좀 그런가요? 네. 배부른 여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기업 실적이 2분기는 좀 나쁘지 않게 발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죠. 왜냐하면 2분기는 뭐 중국의 봉쇄도 있었고 뭐 그에 따른 뭐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경기 침체 한파를 뭐 이렇게 크게 받은 기업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본격적인 경기 침체 폭풍을 맞는 시기는 하반기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보니까 대체로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기업들, 뭐 우리도 그렇고요. 네. 발표되는 기업들을 보니까 테슬라형은 뭐 서프라이즈죠. 근데 조금 마진은 약간 역시 조금 크지 않지만 잔잔하지만 좀 줄었다. 네, 톱라인 매출액이 그냥 빵 터지는 그래서 이제 뭐 주가도 환호하는 네.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있고요. 통신사 중에 지난주에 버라이전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충족했어요. 근데 하반기 가이던스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졌죠. 그런 버라이즌형이 이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오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조금 실적을 미리 예고 발표한 월마트가 있는데, 안 좋죠. 네, 지금 뭐 시장에서 뭐 1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실적 쇼크를 우리가 낼 거다. 지금 미리 이제 이실직고를 미리 한 거죠.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조금 테슬라형은 조금 작을 거고 숫자가 버라이즌이나 월마트형이 많다. 좀 많을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스냅이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매우 좋지 않죠. 네, 그래서 뭐 한 40% 바로 한 방에 빠졌는데 네. 이게 스냅이 발표되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구글이나 뭐 오늘인가요? 그다음 아마존이라든지 네.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스냅이 많이 빠진 거는 얘는 성장주거든요. 근데 성장주인데 성장을 안 해? 성장이 없어? 우리도 성장을 몰라? 회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성장주면서 성장주가 아니야? 그러면 주가 빠져.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시장의 두려움은 이번 주 발표되는 빅테크들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의 차이가 이번 주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스냅은 스냅일 뿐, 구글과 아마존과 애플은 역시 이렇게 가면 시장은 많이 안 빠지죠. 그래서 이 성장주의 성장성 실망과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의 이런 변별력,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미장이 이제 버티느냐, 네. 혹은 오히려 실적 시즌에 오르느냐. 이번 주에 거의 시가총액 30%를 차지하는 100여 개의 빅테크가 다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뭐 바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크레스트몽이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한 그거를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긁어왔습니다. 지금 2022년 진행되는 미국 S&P 500 기업의 EPS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잔잔하게 방향을 이렇게 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곧 이어서 나오는 2023년 이제 앞으로 많이 남았죠. 네. 실제치가 나오기까지는 거의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관건이죠 시장에. 지금 230달러 정도, 235달러 이 정도 예상하는 2023년 S&P 500 기업의 EPS가 지금 컨센서스는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하는 걸로 지금 형성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정도로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한 220에서 방어가 된다면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실적 2023년까지 실적까지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2분기 실적 네, 네, 시즌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버네. 23년까지도. 참 미국 기업들. 네, 또 자사주 매입이 계속 있기 아,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좀 이익이 안 나도 배당도 분기 배당도 계속 하고 네, 네, 네. 자사주 매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EPS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네. 좀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또 우리가 알아두면 정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이런 이야기들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역시 저희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오늘 중복입니다. 그래요? 네, 괜히 또 남들 다 먹는 또 닭 드시지 마시고요. 예. 뭐 맛있는 거 민어 챙겨- 민어. 민어? 민어로 갑니까? 중복에. 선비는 원래 민어를 먹었대. 그렇습니까? 옛날에. 선비는 진짜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진짜 그러니까. 선비시죠. 네, 거의 뭐 사대부 2조 참판 정도는 또 하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맛 좀 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